你最好别走到我面前，走到我面前，说不定我要出手的时候你就跑不了了。为什么？因为我速度很快，1分钟时间就够了。 그는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310번 국도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었지만 하는 짓은 지극히 더럽고 악독했습니다. 사람을 더욱 어이없게 만든 건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자 상당수의 누리꾼이 그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가 세상 남자들이 전부 하고 싶은 걸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분이라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이광규 살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你把烟先给我，回来你走我就毙了，什么也得不到。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몇 개월 만에 10명의 여성을 연속하여 살해 후 이광균입니다. 그는 11개의 도시를 거쳐 10명의 여성을 살해 시도했는데 결국 6명이 사망하게 되고 4명은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는 미소살인범 혹은 310번 국도 살인마로 불렸어요. 2006년 10월 26일 왕모 씨가 여행을 마치고 집을 향해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 시간이 너무 길어 차를 310번 국도 근처에 세워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스트레칭 할 때 근처 숲에서 옷차림이 이상하고 상처 입은 여성 한 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겁을 먹은 왕모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들은 여자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여자는 한 사실을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여성과 비슷한 몰골을 한 상태로 310번 국도 근처에서 발견된 여성이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녀는 이미 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허난성 링바오시의 과수원주가 본가의 과원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우선 여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고 그녀를 했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사망 시점으로부터 꽤 되었었죠. 그녀는 근처 마을에 살고 있는 마모 씨였어요. 세 사건은 전부 310번 국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310번 국도 부근에 경찰을 파견하여 범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임시적이고 또 불확실하여 경찰의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예의주시를 하는 와중에도 비극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카이펑시의 고속도로 근처에서 옷이 심하게 찢어진 여자가 도랑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여자의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고 사망 후 했습니다. 이건 분명 한 사람이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카이펑 경찰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많은 인원을 310번 국도로 파견하였습니다. 범인은 어두운 밤에 3시간 동안 숨어있다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처음에 웃으며 얘기하던 이광규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위에 언급한 사건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잔인하고 악독한 이광규는 도대체 왜 무고한 소녀들을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他们都说我是杀人魔王，其实我并不坏。我绝对相信，没有一个人生下来就是一个坏人。我很赞同你这个说法。每个人杀人也好，或是犯罪也好，肯定有他的原因，对不对？那你的原因是什么呢？他们都得罪你了吗？有的是，怎么说吧，现在不说了，没意思，跟你们谈也没什么意思。 1969년 이광규는 광수풍년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공부에 소질이 있었으면 했지만 그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초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고 집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17살이 되자 이광규는 이제 외지에 가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혼자 타지로 떠나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광규의 외모는 호감형은 아니었지만 말주변이 좋아 얼마 안 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예쁜 여성과 사귀게 됐습니다.
그 당시 둘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부모도 딸이 타지로 시집 가는 걸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자는 이광규의 헌신과 맹세에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喜欢你的第二个妻子吗？喜欢，确实太喜欢我第二个老婆了，因为我第二个老婆长得英俊潇洒。 그러나 이광규가 공장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사는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애를 낳고 몸매가 점차 망가지자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아내를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할 일이 없는 그는 마을에서 미모로 유명한 미설과 사귀게 됐습니다. 미설은 주위 몇몇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이광규와 사귀게 된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둘은 열애 끝에 결혼하여 딸까지 낳아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광규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죠. 심지어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8년 동안 결혼 생활의 이광규는 마치 좋은 남편처럼 미설에게 잘 대했지만 때때로는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새로 이사 온 옆집 여자와 계단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광규는 출근길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새로 이사 온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광규는 그녀의 미모에 반해 웃으면서 그녀에게 언제 이사 왔냐고 못 보던 얼굴이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대학교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광규는 그녀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편히 연락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학생은 이광규의 호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의 시작입니다. 2000년 10월 이광규는 음주운전을 하다 들켜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 더 힘들게 만들었죠. 미설과 이광규 부부는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마침 미설은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버지의 병이 위중하게 되어 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줘야겠다고 했습니다. 미설은 이광규를 떠나 친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광규는 최근 몇 년 사이 장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들인 돈과 면허 취소로 본인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혼자 집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신세 한탄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가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계단에서 만났던 예쁜 대학생을 보게 됐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대생이 키를 두고 나왔다고 하자 이광규는 여대생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더러운 화면으로 가득 차서 여자아이의 말은 귓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돌아오자 이광규는 바로 문을 잠갔습니다. 여대생이 반응하기 전에 이광규는 그녀를 침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광규는 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설은 그냥 친정에 잠깐 갔을 뿐인데 평상시 자상한 남편이 왜 범인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광규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미설에게 지금이 마지막 이혼 기회라며 만약 지금 이혼 안 하고 본인이 출소하게 되면 이혼은 없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미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바로 이혼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광규가 교도소에 들어가자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들이기 두려워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이혼 서류만 집에 남기고 후난성에 있는 남자와 재혼하였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광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서 자기가 출소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집에 일찍 돌아가기 위해 모범수로 생활하며 감형받아 5년 만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광규는 아내 미설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미설이 집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으니 말이죠. 그는 그녀가 남긴 쪽지와 이혼 협의 서류만 보게 됐습니다. 이광규는 본인은 그저 본능에 충실해
잠시 실수했다고 생각할 뿐 그런 본인을 알아주지 못하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재결합하기 위해 그는 미설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고 기회 달라고 했지만 미설은 냉정한 태도로 이제 끝이야. 넌 이제 기회 없어. 그녀의 한마디에 이광규는 분노에 빠졌습니다. 因为我老婆做了这种事情，我心里面很恨我老婆，所以就选择了报复这些人。 이광규는 전화를 끊고 바로 달려가 미설을 죽이려고 했는데 교도소에서 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생각나서인지 우선 법적으로 미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는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만 주장했습니다. 교도소에 간 사이 아내가 도망쳤으므로 아내를 다시 자기의 곁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의 고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는 미설의 여동생을 찾아 미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동생은 죽어도 얘기할 수 없다며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분노에 빠진 이광규는 그녀를 죽이고 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이광규는 미설의 행적은 모르고 또다시 감옥 생활을 하기 싫으니 간수성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이광규는 이미 살인을 하여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사회에 대해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6년 9월 24일 밤 그는 간수성 장례 지역의 외톨이가 된 여자 순모 씨를 미행하여 살인 후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성에서 허난 쪽으로 310번 국도를 따라 또 목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간수 용덕 씨를 지나갈 때 벽돌로 혼자 밤길을 가는 소녀의 머리를 마구 치고 그녀를 했어요. 또 유림, 바오지 등 여러 곳에서 2명의 여성을 해쳤습니다. 다행히 그중 1명이 구조됐습니다. 이광규의 범행 동기와 살인 장소가 무작위적인 데다가 그는 신속하게 사건 현장을 도주하여 경찰이 그를 추적하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간수에서 산시를 거쳐 허난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주 중 또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그녀들의 귀중품을 강탈하여 다시 310번 국도에서 새로운 목표 인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10번 국도 근처의 주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혼자 국도에서 걸어갈 수 없었어요. 미친 괴물을 만나기가 두려워서죠. 이광규는 괴봉에서 마지막 사건을 저지른 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한 달 사이에 7명의 소녀를, 1년 만에 10명의 소녀를 해쳤습니다. 그리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히히 웃으며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제가 움직이면 그쪽은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1분이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거든요. 웃으며 얘기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소름 끼쳐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전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름다운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건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일을 전혀 못할 건데 말이네요. 짐승보다 못한 그는 동정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기자가 이광규에게 범행을 저지른 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我已经没有回头路了，知道吗？你知道吗？因为你杀一个人，你已经就没有机会了。 이광규는 소녀들을 해칠 때 항상 웃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스마일 범인이라고도 하죠. 想念谁呀？想念，我现在最想念的就是阎王爷呀！出去以后找阎王爷给算。 미소는 원래 아름다운 표정인데 이광규의 웃음은 죽음을 선고하는 표정이었죠. 그가 왜 범행을 저지를 때 웃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거죠. 2007년 12월 20일 이광규는 마침내 염라대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살인 수단이 악독하고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하여 법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광규가 처음 사람을 해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짐승은 깨어났습니다. 1명, 2명의 사람을 죽이면서 그의 인간성은 조금씩 파괴되어 사람을 그냥
의식이 있는 껍데기로 취급하였어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움과 법원에 대한 실망으로 여성을 적대시하며 죽이고 하여 결국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건 최종형인 사형뿐이었습니다. 从我逮住那一刻，我就想过，终于解脱了，再也不会东躲西藏了。唉，终于解脱了。你后悔是吗？不后悔，一点都不后悔。说后悔，还是一枪崩了你；不说后悔，还是一枪崩了你。 하지만 이광규가 후회한다고 하고 죽게 돼도 피해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광규는 본인의 혼인 생활이 불행하다는 이유로 3명의 여성을 다치게 하고 7명의 여성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건 중국 형사사건에서도 드문 일이었어요. 우리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애도하면서 이광규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의 심리 분석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원인은 이광규의 뒤틀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법을 택하여 그의 혼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이 사건을 비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번 잘못 간 길을 계속 가야만 했어요. 그의 죽음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이광규가 이곳저곳에 숨으며 도망다닐 때 그에게 음식을 건네준 친절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할머니에게 500원을 줬어요. 인터뷰 때 그는 모든 사람이 할머니처럼 착하면 사회에 그렇게 많은 불공평이 없을 것이고 본인도 여기저기에서 사람을 해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광규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탓에 사망한 소녀들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뚤어진 생각보다 사회의 불공평과 타인의 잘못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